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무예요. 무에서 시작을 하는데 죽는 이 시점에서는 죽으라고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뭐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 죽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막 이 일생 동안에 내가 뭐를 벌리려고 해도 그 규격이 있잖아요. 제한의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모으기만 했어요. 계속 죽으라고 벌면서 계속 모으기만 했다 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많이 번 분도 결국은 이게 상속세 안 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상속세가 너무 이게 많다.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고 뭐 하려고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상속세 안 내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써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모으더라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기 위해서는 이게 쓰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거의 힘들어요. 쓰는 게 불가능하니까 너무 닥쳐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여기에서 80에 뭐 100세에 돌아가신다 하면은 50세에서는 서서히 이제 쓰는 걸로 하면서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80에 돌아가신다 하면은 40대부터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본능이 그렇게 안 되죠.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살다 보면 그냥 죽자 살자 그냥 모으는 거죠. 그냥 막 계속 모으는 거예요. 막 평생을 모으는 거죠. 모으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 이 죽는 게 염라대왕이 뭐 보증서 써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100세까지는 내가 살겠다. 내가 한 80세까지는 살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죽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았던 이 범위 내에 이거 있잖아요. 이 중에 절반을 국세청이 국가가 가져간다 이겁니다. 이 절반은 내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절반이.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황당하죠. 내가 그동안 여기서 뭐죠? 세금 낼 때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 다음에 소득세는 뭐 종합소득세 뭐 다 일일이 냈잖아요. 뭐 그 다음에 증여하면은 증여세 이런 것까지 다 내고 재산 하나 이렇게 이게 순재산이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여기서 또 절반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절반만 가지고 가면 50%만 가지고 가면 국가가 양호하죠. 또 뭐 신고를 잘못했다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산세로 해가지고 더 가지고 가버리니까 아니 언제 국가가 나하고 동업자도 그렇게는 못 가지고 가겠다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그냥 저승으로 가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데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이제 이 상속세 내기 위해서 괴로운 일들을 벌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뭐 어떻게 절세를 잘했어. 잘하고 말이야. 아유 그 뭐 하려고 세금 내 바보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신만만하게 하고 아유 내가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세금 많이 그래도 빼먹고 이렇게 재산 불려놓고 상속시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빼먹은 거 안 냈던 거 그것이 전부 다가 더블로 이자가 쳐가지고 전부 다 상속인한테 과부하가 걸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국세청 로고만 보면은 이 심장이 이제 떨려.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속 한번 받으면서 이제 명줄이
한 10년치는 줄어드는 거죠. 웬만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속을 안 하고, 그러니까 좋게 내가 내 살아생전에 내가 이거를 다 쓰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쓰는 거는 진짜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그러면 나눠주기라도 잘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고 내 돈이 진짜 순수하게 잘 써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게 중심이 있으려면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싸움 안 하고 제대로 물려주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참 공정하게 너희들은 싸우지 마라, 형제간에 우리 집의 모토 가오는 형제간의 우애다 라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또 싸워. 이게 유럽은 때문에. 유럽은. 자, 유럽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또 돈 있는 분은 또 이제 이쪽에가 또 여자가 있고 뭐 있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또 자식이 자1이 있고 자2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자3이 있고 자4가 있고 자5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들 사이 관계는 이복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가는 여기에는 싸움이 한번 벌어지면은 막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왜? 이쪽에서는 이쪽에다가 돈을 안 줄려야죠. 그나마 우리도 부족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왜 줘?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재산을 숨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본능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고소까지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이제 애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동복 형제들까지도 공정하게 너희들에게 각각 30, 30 이렇게 해가지고 30, 30에 여기 10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준다 해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생존증여 있잖아요. 생존증여. 생존증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증여가 이쪽에는 장남이니까 이쪽에다가 가령 이제 20을 줬다 이거예요. 여기는 뭐 5나 주고 여기는 0이었다. 특히 여기가 이제 여자 딸이면은 더 안 주려고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가부장적이면.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30, 30 공평하게 받았다 한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50 받았고 이쪽은 35를 받았고 이쪽은 30 받았잖아요. 그러면 35하고 30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해야지. 형제간에 우애고 우리 집안에 가문에 먹칠하면 안 되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애. 물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라고 하면 되죠. 누군가가 다 물욕을 포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어떤 자전가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옆집애가 양이 1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아니 누군가가 이제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소원 빌어줄게 뭘로 해줘 뭐 어떻게 해줄까 라고 했을 때 그 꿈에서 그 사람이 그러면 옆집에 있는 양 1000마리 중에서 나한테 한 10마리 아니면 100마리만 주라. 내가 나도 1000마리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나한테 한 10마리 주고 나머지 저거 다 없애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 거 양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선가들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심리를 현장에서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분은 그러니까
생전에는 이 자식들 싸우는 거는 못 보지만은 돌아가셔버렸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저승에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보고 있으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다. 몸이 없으니까 내려오지를 못하죠. 내려와서 따귀를 한 대씩 탁 갈기고 싶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게 성정이 격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형제들은요, 장례식장에서도 싸워요. 관을 놔둬놓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더 되면은 싸움이 거칠어지면요, 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부림 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르분 반한 싸움이 거의 유르분 반한 청구를 안 한다,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이 지극히 확률적으로 적다. 그런 유르분 반한 청구를 안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유르분 반환의 기초재산, 이제 반환을 청구를 하려면은 반환에 기초재산, 반환 청구에 기초재산이 있어요. 이거 이만큼 어느 정도인지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유류분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부족액이다 하고 내놓으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상속재산. 이제 남겨놓고 돌아가신 그 재산이 얼마냐. 그리고 이게 생전 증여 재산이 얼마냐라는 거를 다 합한다 이겁니다. 합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생전 증여가 공동상속인 간에, 공동상속인들은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공동상속인들 어느 누구에게 증여를 했다. 그게 30년 전에 했던 40년 전에 했던 그게 전혀 상관없다 이거.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한 시점 1980년에 증여를 해가지고 지금 뭐 몇 조가 됐다 하면은 그때 시점의 증여 사실만 확인하면은 돌아가신 이 시점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2조가 나오면은 거기에도 내 유럽은 비율만 해도 엄청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년 내, 사망 전 1년 내에 증여한 것만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이게 마치 무슨 절세 비법인 것처럼 막 홍보를 했잖아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은행에다가 내 거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신탁을 하고 돈도 당신한테 주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지정한 누구한테 줘라. 응? 줘라 이거예요. 그게 유언대용 신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전에는 나한테 신탁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건 내가 쓰게끔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유언대용 신탁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상속이냐, 증여냐, 아무것도 아닌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한때 뭐 이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판결이 있었어요. 2020년 1월 달에 이루어진 판결인데, 이게 유언대용 신탁은 은행에게 증여한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증여한 것이고, 이거는 소유권이 그쪽으로 은행으로 기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재산도 아니다 이거예요. 상속재산도. 그러니까 제3자에게 증여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전,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한 것이 유언대용 신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유언대용 신탁한 재산을 가지고 유류분 반환을 못한다. 이건 나누자고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최초의 판결이다 해가지고 유류분 반환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유언대용 신탁으로 해가지고 유류분 반환 이 싸움을 피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글도 쓰고 뭐 언론 기사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게 1심 판결이 저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2심을 봤어요. 2심을 봤는데 수원고법에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이게 내가 우리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그 유류분 반환 청구한 그 사람들에게 이미 증여로 막 이렇게 얼마입니까? 3억, 5억 8천, 6억 1천만 원 이렇게까지 돈을 줬다 이거요. 생전에. 생전에 이렇게 돈을 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돈이 이렇게 더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유류분 부적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1억 4,300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0.95, 9,500억밖에 안 되더라. 9,500만 원밖에.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이 더 많은데 무슨 유류분 부적액이 있다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이게 원고 폐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2심의 경우에는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어차피 원고가 패소되는 거니까 하면서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1심은 이 논리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언대용 신탁은 우리가 국세청은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은행이 그러면은 이게 은행에다가 증여한 걸로 보고 그 판결 논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증여세를 냈느냐 이거예요. 은행이 어떤 미친 은행이 증여세 내고 유언대용 신탁을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국세청은 증여를 누구한테 하냐면요. 그 수익자한테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사후에 증여한 걸로 보고 이렇게 증여를 수익자를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합산을 시켜버리는데 증여세 합산을 해가지고 상속재산 상속세를 때리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이거 다 유언대용 신탁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거예요.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으로 봐가지고 그냥 상속세 때리겠다. 불필요하게 막 이것저것 다 증여세 과세하고 나서 빼주고 뭐 이런 짓 안 한다. 그냥 상속재산이 되니까 죽은 사람이 유언대용 신탁을 아무리 5,000개를 해놔도 다 상속재산으로 봐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유언대용 신탁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거니까 이거는 100% 유류분 반환 그 기초대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대용 신탁이 절세 비법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회피 수단이다, 그게 탈세 수단이다, 그런 게 논리가 안 맞아요. 예전에도 안 맞았고 지금은 더더욱 안 맞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류분 반환, 유류분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몰래 증여를 옛날에 몰래 증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몰래 옆에 가족들 형제들이 모르게끔 증여를 해야 된다 이거. 안 들켜야 되지. 들키면 증여했다는 그 사실만 들키면은 무조건 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증여 당시는 그게 1억밖에 안 된 거여도 지금은 1조다 그러면 1조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저게 그 정도로 이렇게 서로가 이제 분배시키는 제조인데 유류분 반환 청구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물력이 없다 하더라도. 옛날에 1억짜리가 지금 1조가 됐다 하면은 저거를 내가 8분의 1만 먹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가 피상속인이 내 마음대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내 예쁜 애한테는 나한테 잘해준 애는 더 주고 이런 거지. 내 유언의 권리가 있는데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꾸 내 자유를 뺏느냐, 유언의 자유를.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확인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유류분 이 부분이 싸움이 없으려면은 위헌되는 수밖에 없고 합헌이 되면 계속
싸움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